사실은 이게 상당히 복잡 미묘한 문제인데요. 미국이 상당히 강력하게 우크라이나를 지원해 왔었고, 그런 움직임에 이 나토 회원 국가들이 적극적으로 동참을 했었는데, 그러면서 처음에 특이한 것은 영국은 원래부터 전쟁 초기부터 상당히 러시아에 적대적인 모습을 보여왔고, 그러니까 독일도 상대적으로 러시아에게 강한 압박을 해왔습니다. 근데 초기에 상당히 뭐랄까요, 상대적으로 유화적인 모습을 보이면서 러시아의 어떤 뭐랄까요, 압박의 수준이 떨어지던 국가가 바로 프랑스였는데, 최근에 와서는 이 마크롱 대통령이 아주 상당히 강력하게 오히려 영국이나 독일보다 더 앞장서서 러시아를 비난하고 압박하고, 어떤 경우에는 한 달 전인가요? 아예 그냥 프랑스군을 우크라이나에 보내서 전쟁에 참여하게 할 의도도 있다. 뭐 이런 식의 얘기까지 할 정도가 됐었죠. 그런데 그런 면에서 유럽의 무장이라고 하는 요소가 지금 상당히 가시화되고 있는데, 이게 단지 러시아에 대한 어떤 즉자적 반응이라고 할까요? 직접적인 반응만은 아닌 게, 이 전쟁을 통해서 드러난 사실이 두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그러니까 유럽의 입장에서 볼 때요. 유럽의 입장에서 볼 때, 유럽의 국방력이란 것이 생각보다 상당히 허술했다. 러시아와 싸우고 있는 우크라이나를 도울 때 무기도 제공하고요. 사실은 또 음모량으로 몰래 인력까지 제공하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서방의 아주 값비싸고 성능 좋은 무기를 우크라이나군에 제공을 했는데, 우크라이나군이 이 무기를 다루려고 하면 상당히 오랜 훈련 기간이 필요한데 뭐 그럴 시간이 없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떻게 보면 몰래 비공식적으로 서유럽 국가들의 군사 기술자들, 아니면은 뭐 그런 고난도의 훈련을 받은 인력들이 가서 무기를 조작하면서 우크라이나군을 지원한다는 사실이 이렇게 사실 그런 사실을 알 수 있는데, 근데 사실은 이 전쟁이라는 것이 이 고성능 무기만 가지고 하는 것이 아니라 가장 전쟁의 핵심적인 부분은 역시 포탄 포격으로 이루어지고, 포탄 생산량이 이 전황을 결정하는 것이거든요. 사실 많은 경우에 지금까지 우리나라의 언론 보도를 보면 한 1년 전이라든지 6개월 전에 서방의 어떤 게임 체인저라고 하는 고성능 무기가 우크라이나에 제공이 될 테니 전황이 급격히 바뀔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얘기를 했었는데, 그런 일은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아무리 고성능 무기가 투입된다고 하더라도 그것은 한정된 것이고, 결국 전황의 근본적인 어떤 풍경을 그려내고 바꾸는 것은 역시 이제 포격전, 포탄일 텐데, 포탄 생산량에서 러시아는 일정 궤도에 올라서 계속 이것이 이루어지고 있는데, 서방 같은 경우는 이 포탄 생산량의 한계를 보이거든요. 지금 뭐 바닥을 드러냈고, 사실은 전쟁에 수행할 만한 충분한 분량의 포탄을 만들어내려고 하면 최소한 2, 3년, 길면 뭐 4, 5년이 걸린다고 하는 이런 식의 현황이 드러났습니다. 그리고 뭐 포탄 생산량뿐만 아니라 어떤 동원할 수 있는 군사력에서도 어떤 한계가 드러났죠. 그러니까 이런 측면에서, 그러니까 우크라이나를 원조하면서 러시아와 간접적으로, 어떤 경우는 직접적으로 대치하면서 서유럽이 가지고 있는 국방력이 한계가 있다라는 사실을 이제 깨달았던 것 같고요. 특히 유럽을 주도하는 영국이라든지 프랑스, 아니면 독일이라는 나라가 그런 듯하고요. 또 하나가 이 미국이 주도해서 사실은 우크라이나를 원조하고 전쟁을 이끌어 나가고 있는데, 어느 틈에 미국이란 나라가 해외 동맹을 중시하면서 정책을 펴왔지만, 어느 순간에 이 동맹의 틀을 깨고 유럽에게 자체 방어력을 키워라, 우리가 언제까지 너희들을 우리의 군사력 우산 안에 둘 수는 없다, 뭐 이런 식의 움직임이 보이는 것이고, 그 움직임을 가장 대표하는 인물이 바로 트럼프 후보일 겁니다. 그래서 트럼프 후보가 뭐 4개월, 5개월 뒤에 있을 미국 대선에서 대통령이 될지 안 될지는 모르겠지만, 미국이라고 하는 어떤 동맹의 어떤 영구성을 확신하지 못하는 서방 국가가 이제는 홀로서기를 해야 된다, 이런 판단을 한 것 같고요. 더더군다나 트럼프 후보의 당선 가능성이 높아진다고 하면은, 이거는 트럼프 후보는
사실은 그 나토 동맹을 깨버리고 유럽 너희들의 그 방위는 너희들이 알아서 하라. 우리 미국은 미국만 신경 쓰겠다. 이렇게 나올 가능성도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 의미에서 유럽이 자체 군사력을 키우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게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과 그 연계돼 있긴 하지만 이 전쟁과 직접적으로 연관돼서 유럽이 자체 방위 능력을 키우려고 하지는 않았던 것 같고, 그 20세기와 또 21세기 초반과 다른 상황이 21세기 중엽에 벌어질 수 있다는 사실을 이번 전쟁을 통해서 깨달은 서방 국가들이 자체 그 방위 능력을 키우려고 하는 입장을 보이면서 뭐랄까요, 모습이 나타나고 있는 듯합니다. 예. 사실 그 아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그 푸틴 대통령이 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 단지 옆에 있는 나라의 영토를 뺏어가지고 뭐 영토 국토를 늘리겠다, 그러니까 이 목적 가지고 전쟁을 한 것은 아니거든요. 더 크게 원대하게 보면은 그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미국의 일극 체제를 뒤흔들고 아니면 능력이 닿으면 그것을 깨트려 가지고 이 다극 체제로 만드는데 이 푸틴 대통령의 어떤 목적이 있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물론 그 러시아 국력에 한계가 있기 때문에 미국을 밀어내고 그 자리에 올라선다는 것은 사실은 아마 그 푸틴 대통령의 구상이 없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간에 그 미국 혼자 우뚝 서 있는 풍경을 이제 깨트리고 대체로 여러 나라가 그 세력을 균점해서 나눠 가져가지고 미국에 대처하고 다극 체제를 만든다고 했을 때 당연히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외교에 힘을 쓸 수밖에 없겠죠. 그 전까지 여러 가지 의미에서 러시아가 뭐 힘의 한계가 있고 외교의 그 어떤 초점이 주로 그 유럽 쪽에 맞춰져 있을 때는 다른 쪽에 신경을 쓸 겨를이 없었는데 사실은 그 2000년에 집권한 이후로 푸틴 대통령이 그 나름대로 러시아의 경제를 일정 수준으로 올려놨고, 더더군다나 최근에 에너지 가격이 급등하면서 훨씬 더 유리한 상황에 서게 됐을 텐데요. 그런 힘을 바탕으로 해서 다극 체제를 만들겠다고 했을 때 유럽 일본도의 외교보다는 다방면으로 그 외교의 면을 넓혀서 아시아 외교, 그다음에 중동 외교, 아프리카 외교 이렇게 넓히는 것이 푸틴 대통령이 원래 가지고 있던 원대한 구상에 어울리는 행보라고 할 수 있겠죠. 예, 많은 분들이 러시아가 지금 뭐 포탄 부족에 허덕이면서 전쟁이 워낙 힘겨워서 자기를 도와줄 수 있는 유일한 국가로 북한을 바라보면서 북한의 포탄을 얻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아마 그런 측면이 없지는 않겠죠. 근데 사실은 그 포탄 생산량만 놓고 보면 그 러시아의 포탄 생산량이 상당한 수준입니다. 그래서 이 유럽이 그 포탄 생산량을 늘리는데 한계가 있고 어떤 제대로 그 목표를 이루지 못하는 반면에 러시아 같은 경우는 원래부터 이제 군수공업에 큰 비중을 차지했고 이 군수공업에 상당히 많은 재원을 투자하면서 이 그 생산량을 늘리고 그리고 생산 효율까지 늘리는 데 성공을 했거든요. 그래서 물론 뭐 전쟁을 워낙 대규모로 치르고 있기 때문에 포탄이 넉넉하진 않겠지만 포탄이 극심하게 모자라서 그 공백을 메우려고 북한에 가서 아쉬운 소리 하려고 가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거 하나만 가지고 가지는 않았을 거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그 러시아는 이제는 그 유럽만큼이나 이 동아시아를 중시한다고 보입니다. 경제적으로도 그렇고 국제 외교적으로도 그렇고 문화적으로도 그렇고요. 사실은 그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10년 동안 옐친 대통령이 러시아를 통치했고 그리고 2000년부터 푸틴 대통령이 지금까지 통치를 하고 있는데 여러 차례 러시아는 서방에게 이제 일종의 구애를 했거든요. 우리 러시아가 이제 소련과에서 탈피해서 다른 체제, 그러니까 의회 민주주의 체제를 도입했고 그리고 이제 자본주의 체제를 도입했으니 우리를 적대할 필요가 없지 않느냐. 그러면서 아예 우리 러시아가 나토에 가입을 하든지 아니면 유럽연합에 가입을 해서 하나의 그 회원 국가가 되겠다. 그러면은 유럽 전체의 어떤 긴장이 해소되지 않겠느냐. 뭐 이런 그 제안을 여러 차례 했는데 결과를 놓고 보면 그때마다 미국과 서방은
아주 뭐랄까 찬바람 쌩쌩불게 아주 그 뭐랄까 그 다 거절을 해왔거든요. 그런 면에서 볼 때 어느 순간부터 그 푸틴 대통령은 우리가 아무리 절실하게 서방에게 구애를 해도 계속 그 차가운 모습만 보이니 이것은 상당히 뭐랄까 우리 기분이 상한다. 뭐 기분이 상한다는 감정적인 차원뿐만 아니라 이거 그러니까 우리의 그 러시아의 그 어떤 뭐랄까요 국가 전략을 바꿔야 되는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을 했겠죠. 그런 상황에서 전쟁까지 일어나고 전쟁에서 서방과 아주 극한적인 대립을 하고 경제제를 받게 되는 상황이었을 텐데요. 그렇게 되면 자연히 러시아의 고개가 서쪽에서 동쪽으로 가지 않겠습니까? 옛날 같은 경우는 동아시아가 사실은 그렇게 유럽의 어떤 그 버금갈 만큼 중요한 적이 아니었었는데 지금은 원래 뭐 일본은 상당히 큰 경제 대국이었지만 중국도 엄청나게 급격하게 성장을 했고요. 그에 못지않게 인도도 아주 그 우길승천하는 기세로 경제 규모를 키워왔죠. 더더군다나 그 대한민국도 상당히 성공적으로 이 경제 규모를 키워왔기 때문에 러시아로 봐서는 그 서유럽에 버금갈 정도로 큰 경제 규모를 가진 동아시아에게 뒤통수를 보일 필요는 없는 것이죠. 아예 얼굴을 그쪽으로 돌려서 인도와 친하게 지내고 중국과 친하게 지내고 뭐 일본과 어떤 이해관계를 조정하고 한반도를 자기네들에게 유리한 어떤 뭐랄까 정세로 바꾸면서 이 동아시아를 중시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푸틴으로서는 당연한 그리고 가장 이득이 많이 남는 국가 전략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 큰 틀에서 이 북한 방문을 봐야 될 것입니다. 사실 이 북한이라는 나라가 상당히 그 러시아에게 뭐랄까요 구애를 하는 측면도 분명히 있고요. 뭐 그런 그 북한의 구애를 그 러시아가 받아들이는 측면이 또 있지만 이 북한이라는 카드를 이용해서 많은 국가와 어떤 뭐랄까요 기싸움을 할 수 있는 상황이 지금 러시아입니다. 그러니까 북한이라는 카드를 가지고 남한도 그러니까 대한민국도 견제할 수 있고 일본하고도 어떤 관계를 그 다시 설정할 때 상당히 중요한 패가 될 수 있고요. 사실 중국하고도 원래 그 미국과 대치하면서 중국과 러시아가 가까워지긴 했지만 또 그 안에서는 또 일정한 또 알력이 있는 것도 사실이거든요. 그런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국력이 중국보다 뒤떨어지는 러시아가 중국과 조금이라도 더 대등한 위치에 서서 서로 교류를 하고 어떤 이 동북아시아의 정세를 빚어내려고 할 때 중국과의 관계를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가져오는 좋은 패가 바로 이제 북한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또 이제 이 북한이란 카드를 또 이용해서 가장 효율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상대 국가가 바로 러시아에서 미국일 수 있겠죠. 그런 면에서 이 동아시아의 어떤 조금 더 많은 정도가 아니라 아주 예전보다 훨씬 더 큰 관심사를 가진 푸틴 대통령이 여러모로 아주 유용하게 써먹을 수 있는 뭐 치트키라고 할까요? 이게 바로 이제 북한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그런 의미에서 북한 방문을 우리가 분석을 해야 될 것이라고 봅니다. 글쎄요, 이게 그 아마 경제 교류를 하면서 사실 이게 그 북한이 경제적으로 고립돼 있는 것은 분명한 사실이고 상당히 어려운 입장에 있겠죠. 그래서 뭐 식량 지원도 할 수 있을 것이고, 그리고 그 사실은 그 북한으로서는 제가 알기로는 그 대외 교역량의 95%가 중국에 편중돼 있다고 하는데 그런 면에서 중국 일변도의 그 의존이라고 하는 것이 북한으로서는 상당히 그 부담이 되겠죠. 그때 중국의 의존도를 줄이는 가장 좋은 방편이 바로 러시아와 교역을 하면서 다변화를 꾀하는 것일 텐데요. 또 하나가 북한에서 가장 절실한 것이 바로 이제 로켓 기술이겠죠. 그러니까 생존의 전략으로 북한은 대륙간 탄도미사일이라든지 각종 미사일의 개발을 선택했고 이것을 가지고 대한민국과도 대립각을 세우고 일본과도 대립각을 세우고 뭐 이런 식의 생존 전략을 취해 왔는데 뭐 자체 개발에서 상당히 높은 수준에 이르렀다고 하지만 얼마 전에 그 북한에서 로켓을 쏘아 올렸다가 실패를 한 적도 있었죠. 아주 그러니까 제가 볼 때는 뭐 7분응선, 8분응선까지는 정상에 가까워져 왔는데 마지막 그 일부 2부가 남아 있을 텐데 이것을 극복하기가 사실 쉽지가 않습니다.
그런 맨 마지막 정점에 올라서기 위한 그 하이 테크놀로지가 북한으로선 절실할 텐데 그런 요구를 분명히 러시아에게 했겠죠. 우리가 달라. 그 했을 때, 근데 문제는 이제 그런 북한의 입장은 확고할 것이고, 러시아가 다른 그런 경제, 아주 일반적이고 전반적인 경제 교류 이외에 북한이 가장 절실하게 요구하는 그런 미사일 핵심 기술을 넘겨줄 것인가 하는 문제일 텐데, 이것은 사실은 제가 볼 때는 여기 단정지어서 얘기할 수는 없고요. 아마 러시아 같은 경우는 줄듯말듯 할 것 같습니다. 그냥 쉽게 넘겨주진 않을 것 같고요. 북한에게 이 미사일 핵심 기술을 넘겨줄 듯 말 듯 하면서 북한의 애를 태울 것이고요. 좀 더 많은 것을 이제 끌어낼 것이고, 이렇게 된다면 사실은 또 그런 러시아 입장에 가장 신경을 곤두세우고 가장 뭐랄까요, 소미의 관심사를 가질 나라가 바로 대한민국이겠죠. 대한민국으로서는 어쩔 수 없이 계속해서 뭐 어떤 경우는 뭐 구슬릴 수도 있고 아니면 얼굴을 붉히면서 화를 내서라도 러시아에게 입장을 밝혀서 절대로 북한에게 핵심 기술을 넘기지 말라고 하게 될 텐데, 러시아 같은 경우는 그런 상황을 이용해서 대한민국과 관계를 맺을 때 상당히 유리한 협상 고지를 차지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또 이것도 이제 중국에게도 문제가 됩니다. 중국으로서도 아무리 북한과 좋은 관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북한이 완벽한 형태의 핵 보유 국가, 그리고 핵을 가진 것뿐만 아니라 다른 대륙으로 내지는 먼 거리까지 핵무기를 쏘아댈 수 있는 어떤 그런 기술을 가진 국가가 중국 바로 옆에 있다는 것은 사실은 이게 상당히 부담스러운 일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중국도 러시아에게 음으로 양으로 압력을 가할 텐데, 이런 상황을 푸틴은 즐기면서 치트키로서의 북한, 그리고 북한을 움직이는, 그리고 주변 국가를 화를 내게 만들 수도 있고 웃게 만들 수도 있는 이런 로켓 핵심 기술을 이용해서 러시아의 국익을 극대화하려고 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래서 전반적으로 경제 교류를 하는데 북한이 가장 요구하는, 그리고 주변 국가들이 어떤 눈에 불을 켜고 주시하고 있는 로켓 핵심 기술을 가지고 둘듯말듯 하면서 밀당을 할 것이라고 보입니다. 좀 가벼운 얘기를 하자면요, 아우루스라고 하는 이게 자동차 이름이죠. 그러니까 러시아가 생산하는 최고급 리무진 고급차일 텐데요. 북한 김정은이 몇 달 전에 러시아의 보스토친인가요? 그쪽 군사 단지를 방문했을 때 대통령이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고급 리무진을 선물했죠. 그래서 여기 상당히 외신을 탔었는데, 요번에 푸틴 대통령이 북한을 방문하면서 가지고 갔던 선물 중에 하나가 바로 또 아우루스, 이게 한 단계 업데이트된 더 최고급 자동차였습니다. 사실은 아우루스라고 하는 자동차가 우리에게 생소한데 요즘 매스컴을 많이 탔는데요. 요거 하나 가지고도 많은 얘기를 할 수 있을 텐데요. 사실은 전에 소비에트 연방 시절에 러시아의 전신기업이었던 소련 시절에 국가 지도자들은 러시아 국산 차들을, 그러니까 국가 원수들이 타고 다녔었는데, 소비에트 연방이 붕괴하고 특히 옐진 시대 때 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국산 자동차를 러시아 대통령이 타지 않고요, 서방의 고급 자동차 있죠, 롤스로이스라든지 아니면은 또 메르세데스 벤츠 이런 것을 타는 경우가 있었는데, 옐진 대통령이 끝나고 나서 이제 특히 푸틴 대통령이 되고 나서요, 푸틴 대통령이 여러 가지 이유에서 국산차를 사용하는 모양새를 보이려고 했던 것입니다. 아무래도 서방에게 구애하다가 찬반을 맞으면서 이제는 또 서방과 대립각을 세워야 되겠다 생각을 하면서 여러 가지 행보를 취하는데, 그 중에 하나가 바로 뭐냐면 서방 차를 쓰지 않고 러시아 국산 승용차를 쓰겠다, 국가 원수가. 그러면서 개발해낸 차가 바로 이제 아우루스라고 하는 자동차일 텐데요. 이게 제가 듣기로는 롤스로이스와의 어떤 경쟁 심리를 가지고 제작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상당히 뭐랄까요, 고난도의 기술이 집중된 고급 승용차이고, 대량 생산하는 차는 아니에요. 수제로 만들기 때문에 수량이 한정돼 있는데, 예전에는 이제 한 몇백 대 수준으로 만들다가 어느 틈에 이제 소문이 퍼져가지고 이게 계속 우리도 가지고 싶다 해가지고 수요가 늘어나니까 이제 몇천 대 수준으로
늘렸다고 하던데 제가 듣기로는 한 5,000대 연간 5,000대 정도를 개발한다고 하는데 그 중에 하나를 북한에 주었던 것이죠. 그러면서 그 북한에서도 그 전까지 그 북한의 국가 원수가 쓰는 차들이 주로 서방의 차들이었습니다. 그 푸틴 대통령으로서는 이제 너희들이 서방 차 쓸 필요 없다. 우리 러시아가 주는 차를 써서 그걸 대체해라. 그러면서 이제 우호 관계를 다질 수도 있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또 러시아가 이 차에 관해서 어떤 그 자부심을 가지는 게 아우루스라고 하는 말이요. 또 사실은 모든 것이 그렇지만 상징을 갖다 붙이면 여러 가지 해석이 가능하겠지만 이 아우 할 때 그 AU일 텐데요. AU가 그 금의 원소기호입니다. 그리고 그 루스가 RUS일 텐데요. 이게 러시아의 그 원형이 되는 그러니까 루스라고 하는 고대 국가에서 따오갔을 때 이 금의 루스라고 하는 뜻이 되거든요. 황금 러시아가 되기 때문에 최근에 여러 가지 이유에서 더더욱더 이제 그 러시아가 국제사회에서 더 발돋움하고 위상을 키우려고 하는 상황에서 이런 여러 가지 어떤 그 다방면의 어떤 상징을 이렇게 내세울 텐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 러시아의 서방의 그 최고급 승용차에 버금갈 만한 아니면 더 앞서는 차가 있다. 이것은 바로 황금의 러시아다. 이것은 바로 아우루스다. 이것을 또 상징적으로 전 세계의 이목이 끌려 집중되어 있는 북한 방문에서 김정은에게 제공하면서 북한과 러시아의 어떤 밀착 관계를 과시할 수 있고 또 뭐 당연히 김정은이 뭐 상당히 기분이 좋겠죠. 그런 면에서 국가 원수 사이에 라포를 형성하고 그러니까 이런 다방면의 포석이 있습니다. 그래서 많은 교류를 또 뭐 시도했을 것이고 그 다음에 또 이 그 커튼 뒤에서 여러 가지 밀당이 이루어질 텐데 그런 것과 더불어서 하나의 상징적이고 또 흥미로운 사례로서 러시아가 자랑하는 최고급 리무진 승용차를 북한에 제공해서 서방의 그 적대하는 서방과 대치하는 모습을 더 과시하고 그 국가 원수끼리의 어떤 개인적인 친분을 또 도모하는 이런 다방면의 다포석의 물품이 바로 아우루스 아니었는가 싶습니다. 우크라이나를 전격 침공하면서 벌어진 전쟁이 벌써 이제 3년째에 접어들고 있는데요. 이 전쟁을 분석할 때 그 최근에 어떤 정세라든지 상황만 그 지켜보고 있으면 사실은 이 전쟁이 얼마나 복잡한 전쟁이고 얼마나 그 많은 그 요인이 작용한 전쟁인지를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사실은 길게는 300년, 40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고 아무리 그 짧게 거슬러 올라가도 1991년 소비에트 연방의 해체, 그러니까 30년 전으로 거슬러 올라가야 되기 때문에 사실은 제가 뭐 국제 그 분쟁 뭐 현재 그 정치의 그 전공자는 아니지만 역사를 전공했기 때문에 이 사태에 관해서 제가 말을 약간 보탤 수는 있을 텐데요. 그 많은 경우에 그 가장 궁금해하시는 부분이 이 우크라이나를 러시아가 침공했을 때 러시아가 세계 제2위의 군사 강국이니 전쟁이 금방 단기전으로 러시아 일방적인 승리로 끝날 듯한데 왜 이렇게 오래 전쟁이 지속되고 있는가 이런 궁금증을 가지신 분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사실은 뭐 이 부분을 설명하려면 상당히 복잡한 이야기를 해야 되지만 가장 간단히 설명하면 이렇게 될 듯합니다. 이 전쟁이 우크라이나와 러시아의 전쟁이기만 하면 사실 전쟁이 그 오래 갈 이유가 없을 텐데요. 약국인 그러니까 군사적으로 약한 나라인 우크라이나를 군사력이 강한 러시아가 침공했으니 단기전으로 끝나야 되는데 사실 그 두 나라만 놓고 보면 그 상황이 그런데요. 이 지정학이라고 하죠. 지구 전체의 그 지정학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이 전쟁은 훨씬 더 강한 미국에게 약한 러시아가 도전하는 어떤 그런 성격이 있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 전쟁이 그 단기전으로 끝날 수 없고 상당히 장기전으로 갈 수밖에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게 정리할 수 있겠죠. 예, 사실은 뭐 그 장기전을 좋아하는 나라는 없겠죠. 그러니까 어떤 나라든지 전쟁을 하게 되면 더더군다나 그 침공자의 입장에 서게 되면 전쟁을 그 빨리 끝내는 게 가장 좋겠죠. 사실은 그 아무리 강한 나라라고 하더라도 이 그 전쟁을 한다는 것은 엄청난
이 부담을 안게 되는 것이거든요. 뭐 경제도 그렇고 사회적으로도 그렇고 또 국제 정치적으로 또 어쨌든 간에 침공한 나라는 그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전 세계 그 지탄을 받기 마련일 텐데 러시아도 뭐 생각 같아서는 그 단기전으로 끝내고 싶어 했겠는데 그것이 아까도 말씀드린 것처럼 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단독으로 상대하는 것이 아니라 우크라이나 뒤에 있는 뭐 집단 서방이라고 하죠. 미국을 위시한 그 나토에게 러시아가 도전하는 그런데 그 길목이 그 우크라이나였기 때문에 이 전쟁이 복잡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전쟁이 장기적으로 되는데 러시아는 사실은 그 장기전 소모전에 강한 나라입니다. 그래서 원래 목적은 단기전으로 그 끝내는 것이었지만 전쟁의 성격 때문에 그 장기전이 될 수밖에 없는데 러시아군이 사실 상대적으로 미국에 비해서 뭐랄까 좀 약간 좀 아귀가 안 맞고 어떤 효율적이지 못한 측면은 있죠. 미국은 뭐 워낙 그 강력한 경제력을 바탕으로 엄청난 천문학적인 금액의 군사비를 쓰는 국가고 또 그리고 계속 전쟁을 여러 번 해왔기 때문에 그 실전 능력이 상당히 강하거든요. 상대적으로 러시아가 그에 비해서는 군사비가 적은 편이고 또 그 어떻게 보면 미국보다는 훨씬 실전 경험이 그 적은 군대이기 때문에 이렇게 그 전쟁을 했을 때 상당히 이제 삐걱거리는 모습, 아기가 안 맞는 모습, 비효율적인 모습을 보였지만 사실 이것은 뭐 상대적인 개념이죠. 미국에 비해서 러시아군이 비효율적이다 뿐이지 러시아군 자체는 사실은 그 만만한 나라가 아니고 정말로 그 세계 제2위의 군사 강국이라고 하는 그런 타이틀에 어울리는 전쟁 수행 능력을 보여왔습니다. 그리고 또 러시아가 아시겠지만은 그 역사를 놓고 볼 때 여러 차례 그 서방 강국과 전쟁을 해온 경험이 있는데 그때도 초반에는 상당히 그 밀리는 예를 들어서 19세기에 그 프랑스의 나폴레옹의 침공을 받았고 20세기에 나치 독일 히틀러의 침공을 받았는데 처음에는 일방적으로 밀리는 모습을 보이다가 어느 순간에 그 후퇴를 멈추고 상당히 강력하게 반격을 해서 적을 밀어내는 이런 그 전쟁 패턴을 보여왔는데 그때 이런 식의 전쟁 패턴을 수행하기 위해서는 사실은 장기전에 강해야 되겠죠. 그래서 넓은 국토를 바탕으로 해서 그 뭐랄까요 상대적으로 더 많은 인구를 활용하고 그리고 이 상대방의 소모를 강요해서 결국은 이제 서로 피를 흘리는 전쟁을 하다가 더 잘 버텨내서 저걸 물리치는 어떤 그런 패턴을 보였기 때문에 러시아군이 그러니까 특히 2022년 전쟁을 일으켰을 때는 단기전을 목표로 했겠지만 그것이 여의치 않았고 그 뒤에 이어지는 소모전 장기전에서 러시아의 전통적인 강점인 지구전을 펼치면서 상당히 그 뭐랄까요 나름대로는 전쟁의 그 효율성을 기하고 있다고 보입니다. 사실은 이런 것이 많아 보이는 이유가 일단 그러니까 국제적으로는 엄청난 도덕적 윤리적 비판을 받았고요. 미국으로부터 그리고 미국이 주도하는 이 나토 국가 그리고 그 미국과 그 우호 관계를 유지하는 나라들의 집중 경제 제재를 받아서 사실은 뭐 지금 따지고 보면 이란이나 북한이나 쿠바보다 더 심한 경제 제재를 받는 국가가 바로 러시아일 텐데요. 그런 면에서 그러니까 잃어버리는 측면이 또 많이 있겠죠. 또 한 가지가 특히 유럽에서 그 전까지 러시아에게 중립적인 입장을 취해왔던 국가가 이번 전쟁을 계기로 해서 등을 돌려버렸습니다. 대표적인 국가가 바로 핀란드하고 스웨덴일 텐데요. 중립국이었다가 이번에 러시아에 등을 돌리고 나토에 가입을 했었는데 이런 측면이 그 러시아로서는 뼈아픈 그리고 상당히 큰 상실이라고 할 수 있는데 또한 뭐 얻은 것도 없지는 않습니다. 일단 푸틴 대통령이 이 전쟁을 일으킬 때 단지 우크라이나의 땅이 탐나서 그거 하나 얻으려고 전쟁을 일으킨 것은 아니고요. 크게는 미국의 일극 체제,
그러니까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해체되고 냉전이 끝난 다음에 거의 30년 동안 미국이 사실은 다른 나라의 어떤 그 추격을 허용하지 않고 전 세계의 그 정치 지형에서 우뚝 서서 그 하나의 유일한 강대국으로 초강대국으로서 지금까지 패권을 누려왔죠. 그것이 바로 미국의 일극 체제인데 이 일극 체제에 도전했던 인물이 바로 이제 푸틴 대통령입니다. 그리고 푸틴 대통령이 계속 하는 얘기가 이 일극 체제는 미국의 일극 체제는 민주적이지 않다. 그래서 국제 사회가 이 지구촌이 민주화되려면은 다극 체제가 돼야 한다고 하는 주장을 해왔거든요. 그래서 미국의 일극 체제를 흔드는 어떤 그런 그 목적을 가지고 이 전쟁을 일으켰는데 그것이 상당히 그러니까 완전히는 아니더라도 상당 부분 주요한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미국의 일극 체제가 아직 깨지지는 않았지만 상당히 흔들리고 있고요. 또 하나가 뭐 운이 좋았는지 아니면은 또 뭐 우연일지 모르겠지만 러시아가 그 미국을 등에 업은 우크라이나를 상대로 상당히 힘겨운 싸움을 하고 또 뭐랄까요 그 우위를 점하더라도 이 우위를 점하는 과정이 상당히 느리고 그 점진적으로 졌거든요. 그래서 러시아로서도 상당히 힘겨운 상황이 여러 번 있었는데 그때 그 하마스와 이스라엘의 전쟁이 벌어지게 되면서 미국은 두 개의 전쟁을 관여하고 통제해야 되는 상황이 됐기 때문에 더더욱더 미국의 일극 체제가 더 심하게 흔들리는 상황이 됐죠. 그래서 이런 측면을 생각하면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킨 여러 가지 원인 중에서 가장 중요한 그 뭐랄까 목적이라고 할 수 이유라고 할 수 있는 미국의 일극 체제를 흔든다. 이 측면에서는 상당히 얻은 바가 있고 이것이 전쟁을 통해서 잃어버린 것을 상쇄할 만큼 크다고 평가를 할 겁니다. 푸틴 지도부에서는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사실은 그 이게 정말로 그 근본적인 문제면서도 가장 그 답변을 내놓기가 어려운 질문이죠. 사실은 그 러시아라는 나라가 저도 러시아사를 열심히 그 연구해 왔지만 이 나라가 롤러코스터를 타는 나라라서 사실 예측을 불허한 측면이 상당히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일단 그 2022년 1월, 2월로 돌아가자면 러시아의 정치, 역사, 문화를 연구했던 모든 사람들이 그 푸틴 대통령이 전쟁을 일으키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예상을 했거든요. 그런데 한순간에 이제 그 전문가들이 이제 바보가 돼버렸죠. 다 전쟁이 일어나지 않을 것이다. 그러니까 푸틴 대통령이 주판을 튕겼을 때 전쟁을 통해서 얻는 것보다는 잃은 게 더 클 수 있기 때문에 합리적인 판단을 내리면 전쟁을 하지 않을 것이라고 예측을 했는데 보기 좋게 틀렸고요. 그 다음에 그 바보가 된 사람들이 전 세계의 경제학자들입니다. 전 세계 경제학자들이 러시아가 그 전쟁을 수행하면서 엄청난 그 뭐랄까요 경제 부담이 생기고 더더군다나 미국이 주도하는 아주 강력한 제재를 받으면서 그때 대부분의 경제학자들이 3개월, 4개월 뒤에 러시아 경제가 파탄을 맞이해서 경제가 무너질 것이다. 라고 예측을 했는데 그 예측이 또 보기 좋게 빗나갔죠. 그래서 또 한 번 학자들을 그 바보로 만들었었는데요. 이런 상황에서 제가 뭐 앞으로 전쟁이 누구의 승리로 끝날 것인가 이렇게 예측하기가 정말로 부담이 되고 쉽진 않은데 틀릴 것을 예상하고 사실은 뭐 예상을 한다는 것이 얼마만큼 이게 뭐랄까 큰 어떤 모험일 텐데 그걸 감안하고 조심스럽게 예측을 하자면 결국은 러시아의 승리로 끝날 것이다. 그러니까 물론 그 승리란 것이 어떤 형태인가는 또 따져봐야 될 문제겠지만 우크라이나가 러시아에게 승리를 거둘 것은 사실은 이건 거의 불가능할 듯 하고요. 어떻게든 간에 조금이라도 더 유리한 위치에서 러시아가 전쟁을 수행하고 있는 것은 사실이고 시간이 꽤 걸리겠지만 시간이 꽤 흐른 다음에 결국 러시아의 승리로 끝나리라고 저는 판단하고 사실 뭐 저 혼자 이런 판단을 하는 것이 아니라 상당히 많은 전문가들이 이런 판단을 하고 있고 저도 이제 동조하는 편입니다. 근데 그 승리란 것이 러시아가 우크라이나 영토 전체를
점령하는 그런 식의 승리는 아닐 거고요. 사실 그건 거의 불가능합니다. 러시아가 가진 역량상 우크라이나라고 하는 나라를 완전히 점령하는 것은 사실은 역량에 벗어난 일이고, 또 사실 러시아는 그런 것을 목표로 삼지도 않았죠. 그러니까 우크라이나의 부분 점령, 특히 그 문제가 되고 있는 동부 지역을 점령해서 우크라이나를 그 작동불능 국가로 만드는 데 목적이 있었던 것이지, 이 우크라이나 영토 전체를 차지하는 것은 아마 원래부터 그 푸틴 대통령의 목표가 아니었을 겁니다. 우리나라 같은 경우가 우크라이나를 잘 모르는데 우크라이나가요, 유럽에서 국토 면적에서 제2위 국가예요. 그러니까 프랑스나 독일보다 더 큽니다. 그렇게 큰 나라를 이게 러시아, 아무리 러시아지만 러시아가 지금 그 우크라이나 국토의 20% 정도를 차지하는 것도 아주 힘겹게 그 전쟁을 통해서 얻어낸 어떤 그런 성과일 텐데, 나머지 그 80%를 단기간에 다 점령한다? 이것은 불가능할 것이고요. 지금 가지고 있는 영토를 확보하고 조금 더 점령지를 넓혀서 그 뒤에 있을 평화, 강화 협상에서 우위를 점한다. 이렇게 할 수 있다면 이게 러시아의 승리로 이제 설명할 수 있겠죠. 그런 의미에서는 시간은 걸리겠지만 우크라이나의 어떤 패배, 러시아의 승리로 귀착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측하는 바입니다. 일단 모르겠습니다. 당연히 그 당사자인 러시아와 북한 당사자들은 절대로 그 북한 무기를 러시아에 제공하지 않았다, 이렇게 입장을 밝히고 있는데 속은 또 다를 수가 있겠죠. 그런데 사실은 제가 생각할 때는 러시아가 단지 포탄이 모자라서 북한에게 손을 벌리러 북한을 갔다고는 볼 수 없겠고요. 그것이 주요한 요인 중에 하나이겠지만 전체 다는 아닐 것 같습니다. 더 큰 그림을 그리면서 아마 북한을 방문했을 것 같습니다. 이 전쟁을 지켜보면서 또 많은 분이 궁금해 하시는 게 푸틴이 과연 핵무기를 전쟁에 쓸 것인가, 이런 궁금증을 많이 가지고 계시죠. 그리고 또 사실은 그 푸틴 대통령도 자주는 아니지만 전쟁의 중간중간에 몇 번 그러니까 우리 러시아가 핵 보유 국가임을 잊지 마라. 그리고 상황에 따라서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을 완전히 배제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발언을 해왔고요. 최근에 기사를 보니까 이 핵 운영 교리를 바꿀 의향이 있다. 이런 말을 하면서 자꾸 그 핵무기 카드를 이렇게 그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상대방에게 이제 과시하는 모습을 보이는데, 제가 아는 한 이 핵무기를 쓴다는 것은 정말로 어마어마한 결단일 수밖에 없거든요. 아시겠지만 그 핵무기가 1944년, 45년에 개발돼 왔지만 지금까지 50년, 70년, 80년에 걸친 기간 동안에 핵무기를 사용한 것은 딱 한 번, 미국이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폭탄을 떨어뜨린 것밖에 없습니다. 그 이후로는 한 번도 쓰인 적이 없었죠. 그만큼 이 어느 나라의 대통령이, 특히 열강의 대통령이더라도 핵무기를 쓴다는 것은 어마어마한 정치적 부담을 진다는 얘기인데요. 푸틴 대통령도 거기에서 벗어나진 않습니다. 푸틴 대통령이 그래도 러시아라고 하는 열강을 이끌어 나가는 대통령인데 아주 예를 들어서 비합리적이고 비이성적인 판단을 한다든지, 아니면 쉽게 말하면 감정에 너무 북받쳐가지고 이성을 내던지고 핵무기를 쓰겠다, 이렇게 감정적으로 행동할 사람은 아니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이 핵무기를 계속 사용하겠다는 의사를 밝히는 것은 블러핑이라고 하나요? 어떤 허세를 부려서 상대방 기를 죽이려고 하는 목적이 있다 뿐이지 실제로 그럴 가능성은 이게 많지 않아 보입니다. 그래서 물론 러시아가 아주 극단적으로 전황이 불리하거나 아니면 패배가 확실해 보이는 상황에서는 혹시라도 전략 핵무기가 아닌 전술 핵무기를 사용할 가능성이 없진 않지만, 또 전황 자체도 사실 러시아에게 지금 유리하게 돌아가는 상황에서 굳이 핵무기를 써서 상황을 더 복잡하게 꼬이게 만들 어떤 그런 필요는 없어 보이고요. 또 하나,
설령 그 러시아가 위기에 몰려서 핵무기를 쓰고 싶은 유혹이 생기더라도 핵무기를 쓰게 된다면 결정적으로 미국과 서방과 미국에게 우호적인 국가들을 제외한 나머지 세계는 사실은 이 전쟁에 중립적 입장을 취해오거나 아니면 그 몰래 러시아와 그 교류를 하거나 지원하는 입장을 취해왔는데, 만약에 푸틴 대통령이 핵무기를 쓰게 된다면 그런 나머지 국가, 훨씬 더 많은 개수의 국가에서 러시아에게 등을 돌려버릴 수 있고요. 그런 국가 중에 가장 중요한 국가가 바로 이제 인도하고 중국을 둘 수 있습니다. 아무리 그 중국이 러시아와 지금 밀착 관계를 유지한다고 하더라도 핵무기를 사용한 러시아와 중국이 계속 우호 관계를 유지한다는 것은 이게 어려운 일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봤을 때 그 푸틴 대통령이 지금 상황에서 인도라든지 중국과의 어떤 연대가 깨지게 되고 정말로 고립무원의 상태에 빠지게 된다면 핵무기를 써서 얻는 이익보다는 핵무기를 써서 잃어버리는 것이 훨씬 더 많기 때문에 그런 결정은 내리지 않으리라고 판단을 해봅니다. 예. 여기서도 이제 그 러시아라고 하는 나라를 이제 보는 관점에 따라서 다른 예측을 할 텐데요. 그러니까 이 전쟁이 일어난 가장 그 직접적이고 가장 중대한 원인이 푸틴이라고 하는 정치가 내지는 러시아라는 국가가 침략성을 원래부터 가지고 있고 주변의 국가를 침공해서 영토를 넓히려고 하는 그런 가장 원초적인 욕심 때문에 전쟁이 일어났다고 보는 사람들이라고 하면 당연히 러시아가 우크라이나를 차지한 다음에 그 주변 국가, 예를 들면 몰도바라든지 아니면 폴란드로까지 아니면 또 발트해 3국으로 전선을 넓힐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예측을 하는 경향이 있죠. 근데 반면에 러시아는 그런 식의 어떤 침략성을 유달리 많이 가지고 있다고 보지 않는, 그리고 오히려 러시아가 전쟁을 일으킨 것은 어떤 힘의 과시가 아니라 오히려 그 집단 서방 미국에게 뭐랄까요, 압박을 받고 있으면서 나토의 동진에 대한 공포심을 가지고 있었고, 그 나토의 동진을 막아내려는 몸부림으로써 우크라이나를 침공했다고 보는 사람들은 그 우크라이나 하나만 차지하는 것도 사실은 힘에 겨운 일인데, 우크라이나 하나 뭐 어떻게 운 좋게 차지했다고 해서 주변 나라로 전선을 넓히는 것은 이거는 사실은 뭐 절대로 있을 수 없는 일이다. 러시아의 어떤 역량을 과대평가하고 러시아의 의도를 잘못 간파한 것이다라고 본다면 전쟁은 사실은 그 주변 국가 몰도바라든지 폴란드, 발트 3국으로 확산되지 않을 것이라고 봅니다.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그 전쟁이 일어나자마자 미국 나토 국가들이 단일 대우를 형성해서 엄청난 경제 제재를 가했었고, 그 경제 제재에 동아시아에서 일본, 대한민국, 대만이 동참하는 상황이 됐었죠. 근데 사실은 그 전체 그 지구의 지도를 놓고 볼 때 미국의 경제 제재에 동참한 국가들은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미국과 북아메리카 그리고 유럽 그리고 이 동아시아의 몇 개 국가에 한정되어 있었습니다. 나머지 국가들은 중립적 입장을 취하거나 아니면 또 몰래 러시아와 경제 교류를 하면서 상당히 큰 이득을 보고 있었거든요. 대표적인 나라가 이제 인도라고 할 수 있죠. 그 나머지 국가, 특히 이제 브라질로 대표되는 나라들 같은 경우는 도덕적으로 윤리적으로 러시아의 그 침략을, 그러니까 우크라이나 침략을 비판을 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국익에 훼손을 가져오면서까지 러시아와 대치 관계를 유지하지 않았거든요. 이런 면에서 러시아가 버틸 수 있는 공간이 생겼고요. 더더군다나 미국의 어떤 딜레마일 텐데요. 미국으로서는 이제 중국을 지금 견제하고 주저앉히는 게 가장 큰 목표일 텐데, 그러려고 하면은 이게 러시아와 그 중국을 떼어놔야 되거든요. 그런데 그 유럽에서 우크라이나를 침공한 러시아를 강하게 압박하고 우크라이나를 지원하고 그다음에 경제 제재를 러시아에게 가하면서 러시아가 중국에게 다가가서 서로 밀착하는 상황이 연출된 겁니다. 그리고 또 이제 그 인도가 거기에 비공식적으로 이렇게 관계를 또 맺으면서 미국이 통제할 수 없는 상황이 된 것이죠. 그래서 러시아 경제가 버텨냈고요. 버텨내는 정도가 아니라 이제는
최소한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는 러시아 경제가 활황까지는 아닌데 상당히 성장하고 있는 모습을 보겠습니다. 그래서 서유럽 국가, 특히 이제 독일 같은 경우는 아직 지금 상당히 그 경제가 어려운 상황이고, 영국 같은 경우는 야, 이게 과연 그 영국 맞나 싶을 정도로 지금 파탄 지경에 이르게 된 것이죠. 사실은 프랑스도 사실은 유리하지만은 않은 상태인데, 이렇게 그 뭐랄까요, 서유럽 국가들이 상당히 경제가 휘청되면서 어려운 상황인데 러시아는 꾸준히 성장하고 있고, 오히려 최근에는 국제은행 같은 데서 러시아의 경제 성장률을 더 높여잡는 일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적어도 단기적으로 그리고 중기적으로 러시아 경제는 원활하게 잘 돌아가고 있다, 이렇게 평가할 수 있겠죠. 러시아 경제가 지금 어떻게 말하면 잘 나가고 있긴 한데 취약점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제1차 산업이라고 할까요? 에너지원, 그러니까 천연가스와 석유를 수출해서 얻는 비중이 너무너무 커가지고 사실 그거 말고도 하이텍 테크놀로지를 이용한 제조업이라든지 아니면 서비스업이 비중이 커야 되는데 그건 너무 적고 1차 에너지 산업이 너무 컸던 거예요. 그런 면에서 취약점이 있는데, 그런 점을 노리고 미국과 서유럽이 집중적으로 러시아의 그 에너지 수출을 견제 왔죠. 그래서 러시아의 에너지 수출을 크게 두 가지로 볼 수 있습니다. 하나가 뭐냐면 천연가스, 액화 천연가스가 있고, 또 하나가 석유일 텐데, 통계 수치를 보니까 그 서유럽이 러시아의 액화 천연가스 수입을 중단하거나 아니면 대폭 줄이면서 이 비중이 확 줄었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까지 그 러시아가 천연가스 수출로 얻는 비중이 상당히 줄어들고 고갈돼 버렸는데, 문제는 뭐냐면 천연가스보다 훨씬 더 큰 비중을 차지했던 석유 수출은 이게 아주 잘 나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좀 통계를 보고 오니까 러시아가 그 에너지원을 수출해서 얻는 수익을 10으로 봤을 때 지금 상태로서는 그 1 정도가 천연가스의 비중이고요. 나머지 9는 석유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천연가스에서는 러시아가 재미를 못 보지만 이 석유에서는 상당히 큰 재미를 톡톡히 보고 있다고 알고 있고요. 오히려 지금 석유 가격은 꾸준히 상승세로 알고 있고, 그다음에 그 상승세가 단기간 내에 꺾이지 않고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된다고 했을 때 러시아가 물론 에너지 출에 너무 집중된 그런 취약한 구조를 가지고 있지만 최소한 몇 년 동안은 이 석유 시장이 러시아에게 유리하게 조성이 되면서 전쟁을 수행할 수 있는 여력에 문제가 없을 것이다, 이렇게 판단을 할 수 있을 듯합니다. 예, 그래서 그때 정당설이 많았죠. 러시아가 스스로 끊었다는 얘기도 있고, 아니면 우크라이나의 특수부대가 가서 공격했다는 얘기도 있고, 사실은 미국 입장에서는 끊어서 그 서유럽이 미국산 액화가스를 쓰게 되면 큰 돈을 벌게 되니까 그렇게 했었는데, 지금은 거의 정설로 미국이 한 소행이다라고 밝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미국의 놀라운 실력을 가진 기자가 있었는데요. 지금 이름은 생각나지 않는데 그 기자가 한 6개월 전인가 1년 전에 기사를 내서 이것은 자기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미국이 한 행위다 라고 밝혔는데, 지금은 거의 그 기자가 밝힌 바가 사실이 아니겠느냐, 이쪽으로 여론이 형성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물론 확실한 답은 10년, 15년, 20년 뒤에 역사학자들이 밝혀내겠지만, 지금 여러 용의자가 있다고 했을 때 가장 유수얼 서스펙트라고 하나요? 가장 큰 혐의를 받고 있는 용의자는 미국이라고 보입니다. 그런 면에서 아마 독일 같은 경우도 직접적인 피해를 독일이 당했는데, 미국에게 상당히 좀 부글부글 끓고 있겠지만 또 힘의 역관계상 대놓고 외교적인 어떤 무리를 하면서까지 미국에게 어떤 험한 소리를 할 수 있는 처지는 아니니까 크게 문제되지 않는데, 하여튼간 미국으로서는 나름대로 이 전쟁에서 우위를 점하고, 그다음에 이 상황에서도 미국의 국익을 극대화하는 측면에서 어떤 그런 행위를 한 듯 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게 지금 100%는 아니지만 거의 90% 이상은 미국의 소행으로 보입니다. 위험한 측면이 몇 개가 있어요. 이게 산업 구조의 문제일 수도 있고, 또 하나가 뭐냐면 이 노동력 부족이 심각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전쟁이 일어난 다음에 사실 그 규모는 알 수 없지만
러시아의 고급 노동력들이 러시아에서 그냥 외국으로 빠져나갔다 그런 보도도 있어가지고 이게 얼마큼 큰 타격인지 모르겠지만 최고급 두뇌에 유출이 있었던 건 사실이고요. 그 다음에 뭐 평범한 일반 노동력 면에서도 지금 일손이 딸린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그 일손이 부족한 것을 보완하기 위해서 중앙아시아에 있는 러시아 변방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온다든지 아니면 예전에 소련을 구성했던 중앙아시아 한공화국이라고 하죠. 쪽에서 온 이주 노동자들을 이용해서 일손을 메웠었는데 이것도 이제 한계가 보인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그 원인이 두 가지입니다. 당연히 그 러시아의 그 군수공업이 활성화되면서 공장이 팽팽팽팽 잘 돌아가고 있거든요. 공장이 잘 돌아가면 그만큼 노동력이 필요한데 노동력이 충분치 않은 측면, 그러니까 공급이 충분치 않은 측면이 있고, 그러니까 공장에서 필요한 노동력은 크게 늘어났는데 공급이 제때 안 되면서 불균형을 이룬 측면도 있고요. 또 하나 근본적으로는 러시아도 저출생 국가거든요. 러시아도 예전에 그 소비에트 시절에는 인구가 2억 명을 훨씬 넘었었는데 거의 뭐 2억 5천만 명 정도가 됐었는데 지금은 공화국들이 독립하고 러시아 자체의 인구가 사실은 지금 1억 5천만 명인가요? 그 정도 수준으로 줄어들었고 또한 러시아도 아이를 많이 낳는 문화는 아니거든요. 그러면서 출생률이 떨어졌습니다. 그리고 러시아의 출생률이 가장 떨어졌던 시대에 태어났던 아이들이 지금 한창 그러니까 20대, 30대가 돼서 일할 나이가 됐거든요. 그러니까 가장 그 저출생이던 시절에 태어난 아이들이 당연히 수가 적을 수밖에 없고 이 아이들이 지금 20대, 30대가 돼가지고 한창 일을 해야 되는데 수가 적으니까 수요가 맞춰지지 않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 가지 이유에서 러시아 경제가 잘 버텨왔고 또 어떤 경우에는 전쟁 특수를 누리면서 경제가 호황을 누리고 붐을 누리고 있는데 이게 단기적으로 중기적으로는 그렇고요. 장기적으로 볼 때는 이게 위험하죠. 어느 순간에 이 거품이 터지든지 아니면은 이 구조적인 문제를 극복하지 못하고 당장 일손이 부족하니까 어느 순간에 성장이 멈추고 하락세로 접어들 가능성이 있는데 러시아 지도부로서는 어떤 뭐랄까요 그나마 희망을 가질 수 있는 게 경제를 계속 호황을 유지하려고 하면 뭔가 계속 그 긍정적인 요소가 있어야 될 텐데요. 노동력이 부족하면 그것을 노동 생산성의 향상으로 상쇄할 수 있지 않겠습니까? 근데 러시아의 노동 생산성이 미국이나 서방에 비해서 떨어진 것은 분명한 사실이에요. 제가 듣기로 미국의 그 노동 생산성보다 한 5분의 1 정도 그리고 독일의 노동 생산성보다 떨어져서 3분의 1 정도가 러시아의 수준이라고 하는데 이런 면에서는 상당히 위험하죠. 그런데 최근 10년 동안 꾸준히 그 푸틴이 러시아의 노동 생산성 향상을 위해서 많은 노력을 해왔고 많은 재원을 투입해 왔는데 효과가 아주 확실하진 않은데요. 꾸준히 조금씩 달팽이 속도이겠지만 그 노동 생산성이 올라간 것은 또 분명한 사실입니다. 그래서 충분하지는 않지만 이 노동력 부족 현상을 노동 생산성 향상으로 상쇄하려고 하는 전략이 충분치는 않지만 그래도 효과가 없진 않다. 이런 측면에서는 러시아가 버틸 가능성이 있다. 그런데 요약을 하자면 중기적으로는 버틸 수 있는데 장기적으로 가면은 한계를 보이지 않겠는가. 그런 면에서 푸틴 대통령도 가까운 미래는 아니겠지만 어느 순간에는 더 적극적으로 협상에 나서게 될 텐데 그것은 전황의 문제도 있고 국제정세의 문제도 있지만 러시아의 전쟁을 떠받치는 경제 영역에서 장기전으로 가면 이건 답이 안 나온다. 이런 판단을 해서 그렇게 나올 가능성이 있습니다. 러시아가 그 다른 지역을 어떻게 볼까 했을 때 푸틴 대통령이 이 전쟁을 일으켰을 때는 아까도 계속 제가 강조하는 바지만 단지 우크라이나의 영토를 빼앗아서 자국의 영토를 늘린다고 하는 이런 가장 원초적인 수준은 아닐 겁니다. 그래서 더 큰 그림을 그릴 텐데 그게 말하자면 그 미국의 일극 체제를 깨트리고 다극 체제로 만든다는 것일 텐데요. 그런 전략에서 또 중요한 것이 바로 미국의 일극 체제를 깨트리려고 하면은 이것은 군사력으로 사실 미국을 제압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니까 경제적으로 접근해야 될 텐데요. 그게 뭐냐면 미국 달러의 기축통화 기능을 없애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미국이 달러를 무한대로 찍어낼 수 있는 어떤 그런 능력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버텨왔고 미국의 힘이 거기서 나오는 것인데 미국의 그 달러 기축통화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결제체제를 만들어내는 것이 중요하겠죠. 그런 면에서 푸틴 대통령이
예전에 그 소련을 구성했던 국가와는 유라시아 경제 연합이라고 하는 그 조직으로 이거 묶어내려고 했었고요. 이게 뭐 아주 큰 재미도 보지 못했지만 그렇다고 해서 아주 쪽박을 차지는 않았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쪽으로 여기 그 옛날 소련 공화국들을 묶어내려고 하고, 그 이외에 왜 더 크게 보면은 브릭스 국가, 그러니까 서방이 아니지만 고도의 경제 성장을 해왔고, 그다음에 원래부터 경제 규모가 컸던 국가들을 한데 묶어내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죠. 그래서 제가 알기로 그 브릭스가 브라질하고 인도, 그다음에 남아프리카 공화국, 러시아 이을 텐데, 이것의 결속력을 높이고요. 그래서 서방과 대결할 수 있는, 대체할 수 있는, 미국의 기축 통화를 대체할 수 있는 새로운 결제 체제를 완성한다고 했을 때 상당히 중요할 수밖에 없고, 그리고 제가 듣기로 브릭스 회원 국가가 점점 늘어난다고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다른 나라에서도 미국의 어떤 위상이란 것이 예전과 다르다는 것을 느꼈을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미국이 아닌, 그러니까 미국의 일극 체제가 아닌 다극 체제에 대해서 발빠르게 대처해야 될 어떤 그런 필요성을 느끼고 있겠죠. 그런 면에서 브릭스가 상당히 매력적인 대안으로 다가왔을 것이고, 거기에 이제 동참하면서 브릭스의 위상이 커진다고 들었습니다. 그런 측면을 더욱더 이제 북돋고 더 유도하고 더 활성화하는 것이 푸틴의 입장에서는 자기의 오랜 염원인 미국의 일극 체제를 깨뜨리고 세계를 다극 체제로 만드는데 가장 결정적인 요인이라고 생각을 하겠죠. 그런 면에서 더욱더 적극적으로 브릭스와의 기존의 어떤 그 제휴관계를 강화하고 더 많은 회원 국가를 끌어들여서 미국에게 과시하고, 그리고 전 세계에게 미국의 일극 체제가 영원하지 않다, 다극 체제가 충분히 가능하다, 그리고 그 다극 체제를 만들어내는 선두주자가 러시아일 수 있다는 사실을 각인하려고 들 것 같습니다. 그런 면에서 서방과 미국을 제외한 나머지 지역과 러시아의 관계를 설정해야 될 듯하고요. 그다음에 뭐 제가 아프리카는 잘 모르는데 아프리카에서 최근에 일어난 중요한 그 변화가, 북아프리카가 있고 그 밑에 사하라 사막이 있지 않습니까? 그 밑에 또 이제 일정한 벨트가 있는데 그걸 사헬 벨트라고 하나요? 하여튼 거기에 여러 개의 나라가 있는데 여기서 계속해서 지금 정변이 일어나고 있고요. 권력이 바뀌고 있는데 이 권력이 바뀌는 그런 여러 나라에서 일정한 추세가 서방 세력이 밀려난다는 거예요. 그 사헬 지역에서 가장 큰 발언권을 행사했던 나라가 프랑스였는데, 프랑스가 계속 밀려나고 있고 그 빈자리를 채우고 있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입니다. 그래서 그게 뭐 얼마나 일반 대중의 여론과 일치하는지는 모르겠지만 어쨌든 간에 사하라 사막 바로 밑에 있는 여러 개의 아프리카 국가에서 정변이 일어나는데, 정변의 일정한 흐름은 프랑스를 위시한 서방 세력을 밀어내버리고 러시아를 끌어들여서 러시아 우호 관계를 맺는 입장이거든요. 그런 면에서 푸틴 대통령은 당연히 환영할 만한 입장이고, 서방과 관련을 맺으면서 일방적으로 수탈을 당해왔던 과거를 이제는 끊어라, 그리고 그런 빈자리를 우리 러시아가 메우겠다, 이렇게 접근을 하겠죠. 그러면서 러시아 위상을 높이려고 들 것입니다. 이것도 정말 어려운 질문일 텐데요. 이게 그 러시아를 공부하지만 이 러시아라는 나라가 워낙 아까 저번에 봤을 때 롤러코스터를 타는 나라라서 이렇게 갈 것이라고 예상을 하는데 그 예상을 번번이 빗나가게 만드는 경우가 상당히 많이 있어요. 안정적일 거라고 봤는데 어느 순간에 확 무너지는 경우도 있고요. 그래서 제가 뭐 러시아 역사를 공부해 왔지만 러시아 역사에서 사실 1917년에 혁명이 일어나서 러시아 제국이 무너지고 이제 그 사회 주체가 들어섰는데, 나중에 알고 보면은 그게 그 혁명이라는 사건이 필연이고 그렇게 볼 수 있지만, 그 당시를 살아가던 사람들한테는 이게 혁명이 일어난다, 그러니까 러시아 제국이라는 체제가 한순간에 무너질 거라는 생각을 전혀 안 했거든요. 그런데 이제 예상을 뒤엎고, 그러니까 러시아 혁명의 최고 지도자가 레닌인데 혁명이 일어나기 불과 몇 달 전에 1916년 말에 스위스에 있으면서 후배들에게 그런 말을 했다고 그래요. 자기가 살아생전에 혁명을 못 볼 듯하다. 그리고 혁명이 일어난다면 당신들 후배들, 당신들 세대의 문제다라고 하면서 레인조차도 혁명이 일어난다는 생각을 못했던 시절이었는데 불과 몇 달 뒤에 러시아 제국 체제가 무너졌습니다. 이렇게 또 예상을 뒤엎었고, 1991년에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졌는데요. 그때 세계 어느 누구도 소비에트 연방이 무너진다는 생각을 못했었어요. 근데 한순간에 무너졌죠.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러시아를 안다고 자부하는 사람들의 예상을 번번이 깨트리는 나라가 바로 러시아일 텐데, 러시아의 그 5년 뒤, 10년 뒤의 모습을 구상할 때 당연히
지금 이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이 어떤 결말을 맞이할 것인가, 그것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예측을 해야 될 텐데, 지금까지 추세를 놓고 보면 달팽이 걸음일지라도 러시아가 계속 우위를 점하고 있고 전쟁을 승리 쪽으로 가져가고 있다는 것이 사실입니다. 달리 말하면 우크라이나가 러시아를 밀어내고 승리할 가능성은 점점 줄어드는 것이고요. 그래서 러시아라는 나라는 이런 패턴이 있습니다. 전쟁에서 이기면 그 체제의 안정성이 30년, 40년 동안 보장이 돼요. 전쟁에 지면은 곧바로 혁명, 봉기, 반란, 쿠데타가 일어납니다. 그런 면에서 이 우크라이나 전쟁도 마찬가지일 것 같아요. 만약에 푸틴 대통령이 도박을 했는데 전쟁을 어떤 형태로든 간에 승리로 이끌게 되면 푸틴 체제 내지는 그 후임 체제가 한 30년 동안은 안정을 구가할 것이고요. 예상으로는 러시아가 승리를 할 것 같지만 또 러시아라는 나라는 원래 롤러코스터를 타는 나라라서 어느 순간에 또 확 무너질 수도 있다, 이런 또 가능성을 전혀 배제할 수 없거든요. 그래서 전쟁이 어느 순간에 또 급격한 어떤 변수가 작용해서 러시아의 패배로 끝나고 난다면 뭐 5년 10년 뒤를 바라볼 필요도 없이 곧바로 푸틴 체제는 무너질 것입니다. 그리고 또 상당히 혼란에 처하겠죠. 사실은 그 푸틴 대통령이 러시아 국민들의 지지를 받는 가장 큰 이유 중에 하나가 소비에트 연방의 붕괴와 엘진 시대의 대혼란을 수습하고 최소한도의 안정성과 질서를 가져왔다는 측면에서 그 인정을 받고 지지를 받는 것인데, 푸틴 체제가 유지된 한에서는 그 최소한의 질서가 이제 유지가 될 텐데, 푸틴이 무너지거나 아니면 그 후입 체제가 제대로 들어서지 못하게 될 때 그 혼란상은 이유를 말할 수 없고요. 그 혼란을 또 수습하는데 엄청나게 긴 시간이 걸릴 것입니다. 그래서 5년 뒤, 10년 뒤 러시아의 모습이란 것은 지금 벌어지고 있는 우크라이나 러시아 전쟁의 결과와 직결되어 있다. 전쟁에서 승리하게 된다면 어떤 형태든 간에 푸틴 체제와 그 후임 체제는 30년 동안 안정을 구가할 것이다. 근데 전쟁에 지면은 5년 뒤 기다릴 필요 없이 곧바로 체제가 붕괴될 것이고 무질서가 상당히 오랫동안 지속이 될 것이다. 이렇게 예상해 봅니다. 상당히 어려운, 그리고 상당히 그 속으로 좀 이렇게 두근두근한, 그러니까 예측을 한다는 것이 상당히 부담이 되는데, 이렇게 한번 조심스럽게 한번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사실은 그 러시아라는 나라가 도덕적, 윤리적으로 지탄받아 마땅한 행동을 하고 있고, 그런 면에서 당연히 그래야 되는데, 또 그 나라의 고충이라는 것도 있습니다. 그래서 그 나라가 왜 저런 행동을 했는가를 우리가 이해하는 작업이 중요한데요. 그게 러시아를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또 러시아가 세계에서 차지하고 있는 위상이라는 것이 있기 때문에 그 나라가 보이는 행태의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는 것이 전 세계의 정세를 파악하는데 상당히 중요하다는 얘기죠. 그 러시아가 보이는 행태를 우리가 정당화하는 것이 아니라 그 부분을 정확히 이해해야지 국제 정세를 정확히 이해할 수 있고, 그래야 그 국제 정세 속에서 상당히 미묘한 위치에 있는 우리 대한민국의 앞날을 더 정확하게 설계할 수 있을 텐데, 자꾸 그 러시아라는 나라는 원래 호전적인 나라였고 침략적인 나라였다. 그리고 푸틴이라고 하는 아주 그 비이성적인 독재자가 그 이웃나라 영토가 탐나서 전쟁을 일으켰다. 이런 수준의 분석으로는 사실은 이 복잡한 그 전쟁 자체와 그것을 둘러싸고 있는 국제 정세를 이해할 수 없고요. 객관적으로 접근을 해서 더 큰 그림 속에서 이 전쟁을 분석해야지 우리에게 도움이 된다. 이렇게 설명을 드릴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래서 좀 더 큰 그림에서 지정학적인 지식을 가지고 이 전쟁을 바라보자. 그리고 또 많은 경우에 저는 이제 조금은 안타까운 측면이 있는데, 아직까지도 우크라이나가 우세를 점하고 있고 조금 있으면 러시아를 압도할 것이다라고 믿고 계신 분들이 상당히 많이 있더라고요. 근데 이런 측면은 사실은 그 전쟁의 어떤 객관적인 진상을 우리나라 언론이 제대로 보도하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전쟁의 정당성 여부와 상관없이 전쟁의 실상을 정확히 보도해야 되는데, 왜 그러면 우리나라 언론들이 정확한 실상을 보도하지 못할까 했을 때, 이게 그 서방에 그 치우친 바이어스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서방의 시각에서 서방을 통해서 나온 정보를 가지고 제대로 분석하지 않고 그것을 걸러내지 않고 이 우리나라 그 언론 보도에 쏟아내기 때문에 그런 현상이 보이는 듯한데, 그 미국과 서방이 상당히 중요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본받을 측면이 많이 있고 그리고 그들이 가지고 있는 위상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반드시 우리가 그 부분을 이해해야 될 텐데 또한 이 미국과 서방이 세계 전체는 아니거든요. 미국과 서방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도 상당히 큽니다. 그리고 그 부분이 더더욱더 이게 비중이 커지고 있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죠. 그래서 서방과 미국이 중요하다. 하지만 이 서방과 미국이 세계 전체는 아니니 이 나머지 세계에도 우리가 아주 객관적으로 면밀하게 이해를 해야 된다. 그런 어떤 넓은 시각을 가지고 세계 정세와 지정학을 분석해야지 우리의 앞날을 설계할 수 있다. 이렇게 정리를 하면서 제 말을 마치고자 합니다. 예, 고맙습니다.